오늘은 한 인간이 거의 평생에 걸쳐 완성한 대작이죠.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를 함께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흔히 악마와 영혼을 건 계약 이야기 뭐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책은 그보다 훨씬 거대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지식의 끝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지, 또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장대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괴테가 이걸 20대 초반에 구상을 시작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야 완성을 했으니까요. 와우. 거의 60년이 걸린 셈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청년기, 중년기, 또 노년기의 사상이 전부 이 작품 안에 층층이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그 첫 장을 아주 천천히 한번 넘겨보려 합니다. 책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저희를 맞이하는 게 헌사라는 제목의 짧은 시인데요. 네, 본편이 시작되기도 전에 작가 개인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오는 셈인데 저는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흔들리는 모습으로 너희는 다시 다가오는구나. 내 마음은 너희 마법의 입김에 사로잡혀 다시 젊어진 듯 떨고 있노라. 아, 마치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는 듯한 그런 아련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아주 정확한 감상입니다. 이 헌사는요, 사실 초고를 쓴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괴테가 덧붙인 글이거든요. 아, 나중에 쓴 거군요. 네. 여기서 너희라고 부르는 대상이 바로 이 작품 속 인물들, 그리고 또 이 작품을 처음 구상할 때 영감을 줬던 젊은 시절의 친구나 연인들이죠. 아, 근데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뿔뿔이 흩어졌고요. 이제 자신의 작품을 들어줄 사람은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낯선 대중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어떤 쓸쓸함, 그리움 같은 게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거대하고 철학적인 비극의 문을 열기 전에 작가 본인의 아주 인간적인 감정, 뭐 세월의 무상함 같은 걸 먼저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준비운동처럼 독자의 마음을 먼저 좀 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이 다룰 천상과 지옥을 넘나드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결국 한 인간의 삶과 기억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려주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위대한 서사시 이전에 한 개인의 삶이 담긴 고백록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거죠. 그 개인적인 감회를 지나고 나면 이번엔 극장 서곡이라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네. 극장 단장, 시인, 그리고 어릿광대가 등장해서 서로 자지가 생각하는 좋은 연극에 대해 아주 열띤 토론을 벌이죠.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마치 모든 창작자가 머릿속에서 매일 벌이는 싸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세 인물은 각각 예술을 둘러싼 세 가지 가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극장 단장은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자, 사업가입니다. 그는 관객에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사람들은 그저 어리둥절하고 싶어 할 뿐이니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게 이렇게 말하죠. 아, 대중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대중성과 상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입장인 겁니다. 반면에 시인은 만전한 이상주의자잖아요. 네. 후세의 길이 남을 작품, 이 이야기라면서 예술의 순수성, 영원한 가치를 막 역설하죠. 대중의 시시콜콜한 입맛에 맞추는 건 진정한 예술가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요. 이 둘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서 절대 타협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때 어릿광대가 딱 등장해서 판을 흔들죠. 네. 어릿광대는 이 둘의 논쟁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인생의 한가운데로 손을 뻗어보세요. 이렇게 외치거든요. 아, 사람들은 고상한 관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닮은 이야기, 그러니까 사랑, 미움, 기쁨, 고통이 뒤섞인 그런 생생한 현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공감이라는 제3의 길을 제시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이 논쟁은 단장의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이 좁은 무대 위에 삼라만상을 다 펼쳐놓고 신중한 속도로 천상에서 세상을 거쳐 지옥까지 두루 거닐어 보세. 네.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의 의견을 모두 다 수용한 결론 같아요. 예술적이면서도 천상, 현실적이고 세상, 또 자극적이기까지 한 모든 걸 다 보여주자는 선언이니까요. 바로 그 선언이 앞으로 펼쳐질 파우스트 전체의 거대한 스케일을 예고하는 뭐랄까 출사표와 같은 겁니다. 아,
이 서곡은 괴테 자신이 평생 고민했던 예술가로서의 내적 갈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독자에게 이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안내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극장 서곡의 그 소란스러움이 끈다고 마침내 막이 오르면 우리는 아주 어둡고 고풍스러운 서재 한가운데 앉아있는 주인공 파우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네, 드디어. 그는 철학, 법학, 의학의 신학까지 그야말로 당대 모든 학문을 통달한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정도의 지식을 쌓았으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건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파우스트 피극의 핵심입니다. 아... 우리는 흔히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믿지만 파우스트에게 지식은 오히려 감옥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감옥이요? 네. 그는 이렇게 탄식하죠.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뿐이라고요. 아... 책 속에 박제된 지식, 그러니까 데이터나 정보만으로는 살아 숨쉬는 세상의 본질, 그 자연의 근원적인 힘에 결코 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버린 겁니다. 이른바 지식의 저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이나 생생한 감각은 잃어버리는 딜레마, 어쩌면 정보 과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겪는 파우스트적인 공허함일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합니다.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정작 진짜 사는 느낌은 들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파우스트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마법의 손을 대죠. 마법이요. 네. 신비로운 대우주의 부호를 보면서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느끼고 잠시 황홀경에 빠지지만 그것 역시 그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좌절합니다. 결국 그는 더 대담한 시도를 하죠. 살아있는 자연의 힘 그 자체인 지령을 직접 불러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네, 거대한 불꽃의 형상으로 나타난 지령 앞에서 파우스트는 그냥 압도당하고 말아요. 지령은 그에게 너는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정령과는 닮았지만 나와는 다르다. 이 냉정한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리죠.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만 처절하게 확인한 셈이네요. 이성과 신비주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파우스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바로 죽음이죠. 네. 선조에게 물려받은 잔에 독약을 채워서 입으로 가져가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부활절을 알리는 종소리와 합창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도다. 네. 그런데 이 종소리가 파우스트를 구원한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가 갑자기 신앙심을 되찾거나 어떤 신학적인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리가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렸기 때문이잖아요. 그 소리는 내 청춘의 유희를 알렸고 봄축제의 자유로운 행복을 예고했다. 이렇게 독백을 하죠. 맞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인물이 가장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해요. 지식과 논리가 해결하지 못한 실존적 위기를 해결한 것은 결국 추억이었던 거죠. 아, 추억. 삶에 대한 논리적 해답이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따뜻한 감각, 잊고 있던 순수한 기쁨이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려 세운 겁니다. 괴테는 이성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보면서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이 장면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파우스트는 제자 바그너와 함께 성문 밖으로 산책을 나섭니다. 부활절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거리는 활기가 넘치고요. 네. 그런데 이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보면서 파우스트는 자신의 내면을 토로합니다. 그 유명한 대사죠. 자신의 가슴 속에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다고요. 네. 하나는 거친 사랑의 욕정으로 현세에 집착하는 영혼, 다른 하나는 이 먼지 나는 세상을 벗어나 숭고한 선조들의 영역으로 날아가고 싶어하는 영혼. 아, 쉽게 말해서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망과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추구, 그 사이에 영원한 갈등인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내면의 싸움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파우스트는 그 징폭이 유난히 큰 인물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바로 그 갈등의 가장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들판을 거닐던 그들 주위에 검은 푸들 한 마리가 빙빙 돌기 시작하죠. 네. 처음엔 그냥 개인가 싶었는데 이 개가 나선형으로 원을 그리면서 점점 그들에게 다가오는 묘사가 무척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파우스트는 이 개를 자신의 서재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고요. 서재로 돌아온 파우스트는 부활절의 감흥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성경을 펼칩니다. 네. 요한복음의 첫 구절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멈칫하죠. 말씀이라는 단어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장면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근원을 재정해야 하려는 시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는 말씀을 뜻으로, 뜻을 힘으로 바꿔보다가 마침내 확신에 차서 이렇게 적습니다. 태초에 행위가 있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의 선언입니다. 아,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 행위, 야마로 세상의 본질이라는 선언이죠. 책상에 앉아 지식만 탐구하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자 앞으로 체험과 행동의 세계로 뛰어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과 동시에 네, 구석에 엎드려 있던 푸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푸들이 으르렁대면서 안개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하마처럼 거대해지고 불타는 눈을 반떡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마침내 한 인물이 걸어 나오죠. 네, 여행하는 학자 차림을 한 메피스토펠레스의 등장입니다. 파우스트가 그의 정체를 묻자 메피스토펠레스는 아주 유명한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언제나 악을 원하면서도 언제나 선을 창조해내는 힘의 일부라오. 이 말이 참 수수께끼 같아요. 악을 원하는데 어떻게 선을 창조한다는 거죠?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 모순적인 성격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정의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부정의 영. 네, 생성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힘이죠. 하지만 욕설적으로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힘이 있어야만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세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마치 낡은 건물을 부수어야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요.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 실리콘밸리에서 말하는 파괴적 혁신 개념을 몇백 년 전에 미리 본 것 같기도 하고요. 하하, 그렇네요. 낡은 질서를 뒤흔드는 악마의 역할이 결과적으로는 신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새로운 선과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 이런 철학이 담겨 있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훨씬 복잡하고 거대한 존재인 거죠. 신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처럼 안주하고 정체된 인간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유혹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임무인 셈이죠. 모든 지식의 끝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죽음까지 생각했던 한 남자. 어린 시절의 아련한 기억 덕분에 간신히 삶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고뇌하던 그의 앞에 마침내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네, 파우스트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 즉 책 속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체험의 세계를 손에 쥐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이제 파우스트는 그의 남은 인생, 아니 영원까지 통째로 뒤바꿀 위험한 제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서 놓쳤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경험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낄 기회를 제안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대가가 여러분의 영혼이라면 말이죠. 과연 영혼을 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 시간에 그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계약의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괴테의 파우스트. 저희가 그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지난번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꿰고도 그 잿빛 서재에 갇혀서 정말 깊은 절망에 빠졌던 파우스트의 모습을 지켜봤었죠. 보내주신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 지적인 고뇌나 공허함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파우스트가 어떻게 책상을 박차고 나와서 진짜 삶과 마주하게 되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깊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파우스트의 서재라는 공간이요. 이게 그냥 방이 아니었잖아요. 네, 묘사만 봐도 정말 그렇죠. 책을 보면 뭐 연기와 곰팡이, 동물의 뼈와 해골로 가득 차 있다고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죽음의 공간이죠. 살아있는 생명력은 하나도 없고 그냥 먼지 쌓인 지식의 표편들만 가득한 곳. 그게 바로 그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식의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한 인간이 어떤 위험한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파우스트가 낡은 책 한 권을 펼치는 장면에서 다시 시작되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책인데 거기서 대우주의 부호를 발견하잖아요. 그러고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희열에 휩싸입니다. 네, 온 우주의 힘이 자기 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성스러운 행복감을 느끼죠. 여기서 대우주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우주 전체의 어떤 완벽한 조화, 질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림처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파우스트는 그걸 통해서 자연의 거대한 원리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꿰뚫어보고 싶었던 거죠. 아, 근데 문제는 그게 그저 바라보는 장관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장관? 네. 마치 아주 경이로운 우주 다큐멘터리를 초고화질 화면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감탄은 하지만 뭐 직접 만지거나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전히 관객의 입장에 머물러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더 직접적인 체험, 더 강렬한 교감을 원해서 대지의 정령을 불러내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정령이 나타나자마자 파우스트를 그냥 압도해버리고는 너는 나와 닮지 않았다. 이러면서 밀어내버리죠.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추상적인 지식의 세계인 대우주와는 달리 대지의 정령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거든요. 생명력 그 자체요? 네, 거칠고 원초적인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거죠. 평생을 머리로만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파우스트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랄까, 아는 것과 감당하는 것 사이에 그 엄청난 괴리를 온몸으로 체험한 셈이에요.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니까 그는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죠. 선조 대대로 내려온 술잔에 독약을 채워넣고 죽음을 결심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든 지적 노력이 결국 헛되었다. 이걸 인정하고 모든 걸 끝내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이상했어요. 평생을 신을 부정하면서 지식만 파고들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종소리 때문에 자살을 멈춘다니요.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 아닌가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게 괴테가 천재인 이유입니다. 오! 파우스트를 구원한 건 종교적인 믿음이나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신을 믿지 않거든요. 그럼 뭐였을까요? 그를 살린 건 종소리와 합창소리가 불러일으킨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이요? 네.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같이 봄 축제를 즐기면서 막 뛰놀던 그 순수했던 행복감. 신앙이 아니라 심리학이 그를 살린 셈이죠. 잊고 있던 삶의 기쁨에 대한 기억이 그의 손에서 그 독이 든 잔을 밀어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성이 아니라 감성, 지식이 아니라 추억이 그를 다시 삶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파우스트는 조수 바그너와 함께 성문 밖으로 나섭니다. 그 잿빛 서재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네, 그 장면은 파우스트의 그 고립된 세계와 바깥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문 밖에는 부활절 축제를 즐기러 나온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젊은 직공, 하녀, 대학생, 시민, 병사들. 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파우스트가 평생 연구해 온 것들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연애 이야기, 술, 싸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불평, 저 멀리 터키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문, 이런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 뿐이죠. 바로 그게 파우스트가 그토록 갈망했지만 동시에 외면해왔던 진짜 삶의 모습이었군요. 맞습니다. 책 속에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는 현실 그 자체요. 네. 그는 이 다채로운 군중 속에서 자기가 놓치고 있던 그 생생한 삶의 현장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존경을 표하죠. 아, 맞아요. 과거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환자들을 돌봤던 그의 공적을 칭송하면서요. 네. 하지만 파우스트는 그 칭찬을 들으면서 오히려 깊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신과 아버지가 만든 약이 사실은 사람들을 살리기보다 죽음으로 내몬 지옥의 탕약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겉으로 보이는 명성과 내면의 진실 사이의 괴리,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군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독백이 터져 나옵니다. 아, 내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구나. 네, 바로 그 독백이요. 하나는 현세의 쾌락에 집착하면서 땅에 매달리려 하고 다른 하나는 이 탁한 세상을 벗어나서 숭고한 세계로 날아오르려 한다는 그 독백 말이죠. 이건 뭐 단순히 선과 악의 대립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는 접근 회피 갈등 있잖아요. 아, 네네. 거의 그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싶지만 동시에 이 안락하고 감각적인 현실에 머무르고 싶은 이 모순. 이건 뭐 200년 전 파우스트만의 고민이 아니라 주말에 자기 개발을 계획했다가 결국 넷플릭스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들판을 거닐던 파우스트와 바그노 앞에 검은 푸들 한 마리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 주위를 빙빙 맴돌기 시작합니다. 바그너는 그냥 평범한 개라고 생각하지만 파우스트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그 개를 자기 서재로 데리고 들어가죠. 다시 서재로 돌아온 파우스트가 잠시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성서 번역을 시작합니다. 네, 요한복음의 첫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구절을 번역하려다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말씀, 즉 로고스라는 단어의 그 추상성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그저 말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단어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네요.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자신의 세계관 전체를 다시 정립하려는 시도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는 말씀 대신의 뜻을 그 다음엔 힘을 대입해 보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침내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태초에 행위, 타트가 있었느니라. 아, 행위. 이건 그의 완전한 사상적 전환을 보여주는 선언이네요. 그렇죠. 세상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재에 갇혀서 생각만 하던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파우스트가 그 위대한 선언을 외치는 바로 그 순간 평화가 깨지죠. 곁에 있던 푸들이 네, 푸들이 우르렁거리면서 안개와 함께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더니 마침내 기이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여행하는 학자 복장을 한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드디어 등장했네요. 파우스트가 그의 정체를 묻자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나는 언제나 악을 원하면서도 언제나 선을 창조해내는 힘의 일부라고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심오한 자기소개죠. 메피스토펠레스는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영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믿죠. 그의 목표인 파괴와 혼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선을 창조한다는 거죠? 괴테의 세계관 속에서 신은 창조와 질서를 상징하잖아요.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파괴를 시도해도 그 행위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선한 결과를 낳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스템을 흔드는 일종의 우주적 마찰력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그런 존재인 셈이죠. 흥미롭네요. 파우스트와 계약을 맺기 전에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잠시 파우스트의 옷을 입고 그의 역할을 대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마침 대학에 갓 입학한 순진한 학생이 찾아오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아주 신랄한 수강 상담을 해줍니다. 정말 통렬한 풍자더군요. 네, 괴테가 당대의 그 경직된 대학 교육에 날리는 아주 통쾌한 한방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비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논리학에 대해서는 정신의 스페인 장화를 채워서 족쇄를 채우는 학문이라고 비아냥거리고요. 살아있는 생각을 잘게 조각내서 분석하다 보면 결국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조롱이죠.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머리에 맞지도 않는 것을 심오한 척 파악하는 기술이라고 하죠. 아, 실체가 없는 것에 그럴듯한 단어를 붙여서 아는 척하는 학문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법학에 대해서는 영원한 질병처럼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신학에 대해서는 한 스승의 말만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해요. 바로 개념이 부족한 곳에서 적시의 말이 떠오른다네. 와, 알맹이 없는 공허함을 화려한 말로 감추는 학문의 허상을 정확히 깨트려 보는 거네요. 네, 의학에 대한 조언은 정말 가관입니다. 아, 맞아요. 대우준이 소우준이 열심히 연구해봤자 결국 모든 건 신의 뜻대로 되는 거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자들을 다루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여자들의 온갖 아픔은 한 군데만 찔러주면 단박에 멀쩡해진다는 식의 학문의 본질을 완전히 모독하는 조언을 던지죠. 이 전체 대화를 통해서 메피스토펠레스는 지식의 허위성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학생을 혼란에 빠뜨리는군요. 그렇죠. 동시에 파우스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학문 세계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학문의 세계를 조롱한 뒤에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처음으로 데려간 곳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아우어바흐의 지하 술집입니다. 파우스트에게 진짜 삶의 즐거움을 보여주겠다면서요.
그런데 이곳 분위기가 영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평생 우주의 진리를 탐구한 사람의 고뇌를 동네 술집의 저급한 쾌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미슐랭 셰프에게 편의점 삼각김밥을 주면서 이게 인생의 참맛이야 라고 하는 격이군요. 바로 그런 셈이죠. 그곳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며 벼룩의 노래를 부르죠. 임금님이 벼룩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워서 제상까지 시켰더니 온 궁궐 사람들이 벼룩에게 물리면서도 감히 잡지 못했다는 내용이요. 네, 권력에 기생하는 무능한 자들과 그들을 총애하는 어리석은 권력자에 대한 신랄한 풍자입니다. 좌중은 즐거워하지만 이건 파우스트의 지적인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유희죠. 이어서 마법을 부려서 나무 식탁에 구멍을 뚫고 각자가 원하는 포도주가 나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마시는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불이 붙을 거라는 경고를 무시하죠. 결국 술을 흘리는 바람에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이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칼을 빼어듭니다. 그러자 메피스토펠레스는 환상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죠. 자신들이 아름다운 포도밭에 서서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뒤에 파우스트와 함께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소란과 마법, 저급한 쾌락 속에서도 파우스트는 시종일관 지루해 보여요. 그냥 모든 걸 지켜볼 뿐 전혀 동화되지 못하죠. 그렇죠. 메피스토펠레스의 첫 번째 유혹은 이렇게 완벽한 실패로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메피스토펠레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파우스트는 단순한 감각적 쾌락이나 동물적인 유희로는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요. 지적인 탐구도 저급한 쾌락도 모두 실패했군요. 네. 이제 그는 파우스트를 유혹하기 위해 훨씬 더 강력하고 더 근원적인 수단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결국 파우스트는 이성과 감각, 그 양극단을 넘어선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거군요. 메피스토펠레스는 이제 그를 유혹하기 위해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겠네요. 네. 이제 이야기는 파우스트를 젊게 만드는 마녀의 주방으로,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사랑, 그레텐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메피스토펠레스는 지식과 쾌락 모두에 만족하지 못한 파우스트가 마침내 순간아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여정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파우스트가 말씀의 세계를 버리고 행위의 세계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남겨봅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하나의 잿빛 서재처럼 느껴져서 단 하나의 결정적인 행위로 모든 것을 바꾸려 한다면 당신의 그 첫 번째 행위는 무엇이 될까요? 심오한 지혜를 향한 탐구일까요? 짜릿한 쾌락을 향한 추구일까요? 어쩌면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와의 진실한 만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파우스트랑 그레트엔의 그 순수했던 사랑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존재 때문에 조금씩 어긋나는 걸 봤잖아요. 네, 맞아요. 정원에서의 그 아름다운 대화 뒤로 뭔가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네, 오늘은 바로 그 그림자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레트엔이라는 한 인물이 세상의 모든 것에게서 버림받고 무너져 내리는 그 비극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순수한 개인의 감정이라는 게 악마의 계략, 또 사회라는 그 냉혹한 현실과 만났을 때 어떤 파국으로 가는지 그레텐의 분교를 통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단순히 타락했다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할 순 없겠네요. 그럼요. 그녀의 내면 세계랑 그녀를 둘러싼 외부 세계가 어떻게 충돌하면서 그녀를 파괴하는지 그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분교의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은 그레트엔이 혼자 물레 앞에 앉아있는 장면부터죠. 네. 이게 늘 하던 집안일이고 물레가 계속 돌아가는 게 평온한 일상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녀가 부르는 노래 내 평온은 사라지고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노래가 이 비극의 뭐랄까 소곡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니라 한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아,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라? 네. 책을 보면 내 평온은 사라지고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그녀 삶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깨졌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파우스트를 만나기 전까지 그레티엔의 삶은 규칙적이고 어쩌면 단조롭지만 안정적이었거든요. 마치 그 물레를 돌리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심지어 그이가 없는 세상은 무덤과 같다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네. 이게 그냥 사랑에 빠진 사람의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레텐한테는 정말 문자 그대로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정확해요. 더 나아가서 내 가엾은 머릿속은 온통 흐트러지고 내 가엾은 감각은 산산이 찢겼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아, 이건 사랑의 열병이라기보단 정신적인 해체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파우스트의 그 힘찬 걸음걸이, 고귀한 모습, 또 입가의 미소, 눈의 위력 그리고 그 입맞춤을 떠올리면서 네. 자신의 모든 게 그에게 종속됐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 입맞춤 한 번에 자신의 이전 세계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노래가 앞으로 닥칠 그녀의 정신적 붕괴를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겁니다. 결국 이 노래가 그레텐의 내면이 무너지는 첫 번째 신호탄인 셈이군요. 근데 이런 내면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이 감정이 외부 세계랑 부딪혔을 때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우물가 장면에서 그게 아주 잔인하게 드러나죠. 네, 그 우물가 장면은 정말 괴테의 사회 비판이 아주 날카롭게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그레텐이 친구 리센을 만나는데 이 리센이 혼전 임신을 한 다른 소녀 베르벨헨에 대한 험담을 아주 신나게 늘어놓고 있어요. 맞아요. 무슨 재밌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것처럼요. 그렇죠. 남들 앞에서 죄임 행세를 해야 할 꼴이 꼴불견이지. 이젠 꽃다발도 못 달고 다닐걸? 막 이러면서 조롱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레텐 자신에게 곧 닥쳐올 일이기도 한데 말이죠. 여기서 괴테가 정말 예리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공동체가 개인을 심판할 때 그 동력이 정의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감이 아니면요? 안도감이죠.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잔인한 안도감이요. 아, 리스엔의 험담은 그냥 수다가 아니라 자신을 안전한 다수 쪽에 두려는 거의 생존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베르베렌을 죄인으로 딱 낙인 찍으면서 자기는 정상의 범주에 속해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죠. 더 아이러니한 건 그레텐의 반응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기도 그런 일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비난했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맞아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벌을 내릴 말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지라고 말하죠. 네. 근데 이제 자신의 터지가 되니까 가엾어라 이러면서 베르베렌을 동정하죠. 그게 바로 이 비극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레텐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성장한 셈이죠. 아, 그러네요. 하지만 그녀가 속한 사회는 그런 개인의 성숙이나 내면의 고통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정해진 규칙을 어겼냐 안 어겼냐 그것만 중요한 거죠. 개인의 죄가 어떻게 공동체의 그 무자비한 심판대 위에 오르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본질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이 짧은 장면으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친구에게서 조치가 위안은커녕 오히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만 확인한 셈이네요. 이렇게 사회로부터 고립되니까 그레텐이 기댈 곳은 이제 종교밖에 남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녀가 성벽에 있는 비탄의 성모상 앞으로 가는 장면이 이어지죠. 그렇죠. 세상의 시선이 심판의 눈길이라면 신의 시선만은 자비의 눈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녀가 찾아간 성모상은 그냥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아들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비탄의 성모, 즉 마테르 돌로로사예요. 아, 자신처럼 고통받는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 절절해요. 아, 고통을 많이 겪으신 성모 마리아시여, 제 어려운 처지를 자비로이 굽어버서서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고통을 성모의 고통과 똑같이 여기잖아요. 가슴에 칼로 에이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 말하는 부분에서요. 맞아요. 그건 세상의 법이나 교리가 아니라 고통받는 한 여성으로서 고통의 화신 같은 존재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호소거든요. 네,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 마음속의 고뇌, 제 가슴속의 두려움, 그걸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건 사회적 심판이나 죄의식을 넘어선 거의 존재론적인 고통의 절규에 가까운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한 영혼이 신적인 연민에 매달리는 가장 순수하면서도 가장 절박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적인 연민마저도 그녀를 구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비극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최악의 형태로 터져나오죠. 네, 군인이었던 오빠 발렌틴이 돌아오면서요.
발렌틴의 등장은 그레텐의 비극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는 동생에 대한 끔찍한 소문을 듣고 분노에 차서 돌아오죠. 그리고 밤에 그레텐을 찾아온 파우스트, 메피스토펠레스와 마주치고 결투를 벌이게 되고요. 네, 결국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을 받은 파우스트의 칼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건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 내뱉는 말들이에요. 동생을 걱정하거나 위로하기는커녕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끔찍한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건 분노를 넘어서서 일종의 사회적 영해살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발렌틴에게 그레텐은 더 이상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오점일 뿐인 거죠. 아, 그의 마지막 말은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라기보다 그가 속한 남성 중심적이고 명예를 중시하는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책에서 이 창녀야, 이제 창녀답게 떳떳이 굴어봐라 이렇게 소리치죠.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성실한 시민들이 몹쓸 돌림병에 걸린 시신처럼 내 곁을 피하는 날이 눈앞에 선하다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네, 맞아요. 이건 그냥 욕설이 아니라 거의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동생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가족이라는 마지막 보호막이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심장을 꿰뚫은 셈이죠. 발렌틴의 저주를 통해서 그 시대가 개인의 고통이나 생명보다 가문의 명예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비정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레텐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사회와 가족에게 모두 버림받은 그레텐에게 남은 마지막 피난처는 교회뿐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다음 장면인 대성당 장면에서는 그 마지막 피난처마저 그녀를 고문하는 장소로 변해버리죠. 네. 이 장면은 정말 심리적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레텐이 겪는 고통의 총합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세 방향에서 오는 압박에 완전히 짓눌리게 되거든요. 세 방향에서요. 네. 첫째는 그녀 등 뒤에서 속삭이는 악령의 목소리입니다. 그 악령이 바로 그녀 자신의 죄책감이 형상화된 거겠죠? 그렇죠. 네가 수면제를 먹여 죽게 한 네 어머니는 어떠냐? 네 심장 밑에선 또 다른 생명이 부풀어 오르며 너를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실들을 계속 속삭이잖아요. 맞아요. 그건 외부의 비난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라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공격, 즉 내면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공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은 정면에서 들려오는 성가대의 합창소리예요. 성가대는 심판의 날에 대한 라틴어 찬미가 진노의 날, 디즈 이레를 부리고 있거든요. 아, 심판주가 오셔 만물을 엄히 따지시면 숨은 것이 남김없이 드러나리라. 이런 가사들이 그레텐의 귀에는 꼭 자기를 향한 신의 직접적인 심판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며 악령의 속삭임이 개인적인 죄책감이라면 성가대의 노래는 거부할 수 없는 종교적 권위의 목소리, 즉 신의 심판이라는 두 번째 공격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 있군요. 네, 그건 그녀를 둘러싼 공간 자체에서 와요. 그녀는 성당의 기둥들이 자기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지고 천장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다고 말하죠. 숨이 막혀! 라고 외치면서요. 그러니까 내면의 죄의식 그리고 외부의 신적인 심판, 마지막으로 그녀를 짓누르는 물리적인 공간까지. 그야말로 삼중의 압박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겠네요. 네, 그 쓰러짐은 단순한 기절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한 붕괴를 맞이했다는 걸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아, 한때 신앙심 깊고 순수했던 소녀가 기댈 곳 하나 없이 세상의 모든 무게에 짓눌려 파괴되는 파우스트 일부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압도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잃고 사회적 평판을 잃고 가족의 지지를 잃고 마침내 영적인 위안마저 고문으로 변해버린 순간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쓰러진 그레텐을 뒤로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우스트의 지적 욕망과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희가 열어젖힌 그 길의 끝에서 한 순수한 영혼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멸에 이르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네, 그레텐의 비극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녀의 세계에 침입한 파우스트일까요? 이 모든 것을 즐기면서 조종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일까요? 아니면
아니면 남성의 욕망은 묵인하면서 여성의 실수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와 종교의 그 가혹한 구조, 그 자체일까요? 이 비극의 무게를 우리는 누구의 혹은 무엇의 어깨에 올려놓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레트헨의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파우스트를 지켜봤습니다. 네, 맞아요. 한 개인의 사랑과 욕망이 빚어낸 그 파멸, 소위 작은 세계의 이야기가 그렇게 막을 내렸죠. 이제 책은 완전히 새로운 무대로 옮겨갑니다.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역사, 정치, 예술, 그리고 신화가 뒤섞인 커다란 세계로 파우스트로 이끌고 가네요. 맞습니다. 일부의 끝에서 정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파우스트가 깊은 잠에 빠져서 과거의 그 끔찍한 기억들을 잊고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아, 그 정령들이 나타나는 장면이요? 네, 아리엔 같은 자연의 정령들이 나타나서 그의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시키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죠. 파우스트의 여정이 단순히 그냥 개인의 구원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를 아우르는 훨씬 더 거대한 탐구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군요. 상처를 회복한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 좀 난데없긴 한데 황제의 궁정에 나타나면서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텅 빈 권력의 실체와 돈이 부리는 마법,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이상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가 정말 심각한 혼란에 빠진 황제의 궁정에서 시작돼요. 네. 재상은 뭐 나라 전체가 열병에 걸린 것 같다면서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탄하고 병무 대신은 군인들 월급 줄 돈도 없어서 기강이 말이 아니라고 하고요. 재무 대신은 국고가 바닥났다고 하고요. 네, 재무 대신은 국고가 바닥났다고 울상이고 국내부 대신은 이제 외상으로 빵을 구해와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게 당시 분열되고 무력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상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죠. 아, 그렇군요. 황제는 그냥 이름뿐인 권위만 가졌을 뿐 나라를 다스릴 실질적인 힘은 없고요. 신하들은 저마다 자기 부서에 문제만 늘어놓기 바쁘지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어릿광대로 슬쩍 끼어든 메피스토펠레스가 등장해서 아주 기발하면서도 또 아주 위험한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바로 종이돈의 발명이잖아요. 맞습니다. 땅속에 아직 캐내지 않은 무한한 보물이 묻혀 있으니 그걸 담보로 해서 증서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을 종이 쪼가리에 담아서 현재로 끌어와 쓰자는 생각인데 잠깐만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거 너무 허술한 사기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황제부터 신하들까지 모두가 그렇게 쉽게 넘어간 거죠? 그만큼 절박했던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절박함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메피스토펠레스의 화술이 정말 기가 막혔죠. 그는 이걸 그냥 단순한 경제정책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연금술이나 점성술 같은 신비주의와 교묘하게 결합시키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요? 네. 태양은 순수한 금이고 수성은 우리에게 은총을 가져다 주는 전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땅속의 금속과 천상의 행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신비로운 논리로 포장을 하니까 이성적인 반박이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논리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또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에 더 쉽게 설득당한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괴테가 200년 전에 이미 간파한 게 어떻게 보면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불안감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실제 가치와 분리된 신용, 보이지 않는 숫자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사회 전체를 어떻게 광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정말 정확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2008년 금융위기나 최근의 암호화폐 열풍 같은 걸 떠올리게 하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쾌락과 부에 굶주려 있던 황제와 궁정은 메피스토펠레스의 제안을 덥석 물게 됩니다. 이 종이돈은 앞으로 사회에 만연하게 될 허상과 기만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종이돈 덕분에 갑자기 되찾은 풍요 속에서 궁정은 아주 화려한 가면무도회를 엽니다. 정말 온갖 기이하고 상징적인 인물들이 다 등장하더군요. 뭐 정원 가꾸는 여인들, 우미의 여신들, 운명의 여신들, 심지어 복수의 여신들까지요. 네, 그쵸.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한데 뒤섞여 춤을 추는 것처럼 아주 혼란스러운 축제가 펼쳐져요. 이 축제의 절정은 네 마리 말이 끄는 화려한 마차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 마차의 구성이 아주 상징적인데요. 마차를 모는 소년 마부는 시 또는 낭비를 상징하고요.
옥자에 앉아있는 부의 신 플루토스는 바로 파우스트가 변장한 모습입니다. 아, 파우스트가 플루토스였군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인색이라는 이름으로 변장한 메피스토펠레스가 서 있죠. 소년마부, 즉 시가 자신이야말로 부의 진정한 아들이고 부를 의미 있게 흩뿌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선언하잖아요. 네. 그러자 파우스트, 즉 부가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서 가짜 진주와 보석들을 사람들에게 마구 뿌려댑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게 허상인 줄도 모르고 그걸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축제는 순식간에 광란의 장으로 변해버리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황제 자신도 숲의 신 판으로 분장해서 나타나 이 혼돈에 동참합니다. 황제까지요. 네. 통치자가 부와 쾌락이라는 허상에 완전히 취해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소동은 거대한 불길로 번져서 축제 전체를 위협하게 되는데요. 메피스토펠레스가 마법으로 불을 끄면서 간신히 수습됩니다. 이 가면무도회는 종이돈이라는 허상 위에 세워진 사회가 얼마나 허약하고 위험한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통제불능이네요. 돈벼락이 내리니까 다들 이성을 잃고 결국엔 모든 게 불타버리는 재앙으로 끝나다니. 허황된 꿈에 기댄 파티의 끝은 결국 이런 모습일까요? 하하, 그런 셈이죠. 결국 이 가면무도회는 허상으로 쌓아올린 부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데 황제는 여기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더 완벽한 허상, 즉 아름다움의 이상, 그 자체를 눈앞에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돈의 환상에서 미의 환상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황제는 그 마법 같은 축제에 만족해서 파우스트에게 더 어려운 과제를 내리죠. 바로 고대 그리스 최고의 미남 미녀인 파리스와 헬레나를 영혼의 모습으로 불러내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건 북방의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이교도적인 존재들은 그의 영향력 밖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어머니 여신들에게 가야 한다고 알려주잖아요. 신비로운 열쇠를 주면서요. 잠깐만요. 어머니 여신들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가요? 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가야 한다는 게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인격을 가진 신이라기보다는 모든 창조물의 원형이나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근원적인 시공간 같은 개념이에요. 아, 원형이요? 네. 파우스트가 헬레나라는 미의 이상을 만나려면 현실 세계에 잡다한 것들이 모두 사라진 순수한 이념의 세계, 그 근원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혹시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아,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라니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그 힘겨운 여정 끝에 파우스트가 마침내 궁정 사람들 앞에서 헬레나와 파리스의 형상을 불러내는 데 성공하죠. 네. 그런데 궁정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렇죠.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헬레나를 보면서 머리가 너무 작다니, 발이 투박하다니 하면서 당대의 미적 기준으로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멋대로 재단하고 비평하죠. 이상 그 자체를 보고도 말이죠. 네, 이상 그 자체를 마주하고도 자신들의 그 얕은 기준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헬레나의 모습에서 미의 이상, 그 자체를 발견하고 완전히 넋을 잃고 맙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한 유령쇼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파리스가 헬레나를 데려가려 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막으려고 달려들죠. 바로 그 순간 파우스트가 헬레나의 형상에 손을 대자마자 모든 것은 폭발과 함께 사라지고 파우스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결국 파우스트가 아직 그 순수한 이상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는 것과 그걸 소유하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거죠. 그레체엔을 향했던 육체적 욕망이 헬레나를 향한 미적 갈망으로 한 단계 발전하긴 했지만 그 대상을 소유하려는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파우스트의 옛 서재로 돌아오네요. 저는 헬레나를 찾아서 계속 그리스 신화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의 전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우스트의 옛 제자였던 바그너가 인조인간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네. 연금술 실험실에서 갑자기 SF적인 요소가 튀어나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메피스토펠레스가 정신을 잃은 파우스트를 데리고 돌아온 옛 서재에서 이제는 저명한 학자가 된 바그너가 플라스크 안에서 인공적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실험이 성공해서 플라스크 안에서 순수한 지성을 지닌 빛의 존재, 호문쿨루스가 탄생합니다. 육체는 없이 오직 정신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 호문쿨루스가 모든 걸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졌다고요? 네, 그는 잠들어 있는 파우스트의 꿈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헬레나의 탄생 신화, 즉 레다와 백조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파우스트를 치유할 방법은 오직 고대 그리스 세계로 가는 것뿐임을 단번에 간파하죠.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고전주의의 발푸르기스의 밤으로 가자고 제안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북방의 마녀들이 모이는 그 기괴하고 음산한 축제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온갖 존재들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 넘치는 세계로 가야만 파우스트를 구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이뤄요. 스승이었던 파우스트는 거대한 세계를 떠돌고 있는데 제자 바그너는 여전히 실험실에 갇혀서 생명을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가 만든 순수 지성의 존재 호문쿨루스는 진정한 육체를 얻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이제 파우스트를 고대 그리스 세계로 이끄는 새로운 안내자가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파우스트의 여정은 이제 헬레나라는 미의 이상을 찾아 신화와 고전의 세계로 떠나는 완전히 새로운 막을 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황제의 궁정에서 벌어진 거대한 소동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향한 파우스트의 새로운 열망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종이돈의 마법에서부터 헬레나의 형연, 그리고 인조인간 호문클루스의 탄생까지 일부와는 정말 전혀 다른 스케일의 상징과 알레고리로 가득 차 있네요. 이제 파우스트는 호문쿨루스의 빛을 따라 고대 그리스 신화의 세계로 향합니다. 중세 고딕 세계의 인간인 파우스트가 생명력 넘치는 고전주의의 세계에서 과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헬레나로 상징되는 완벽한 아름다움과의 결합은 그에게 과연 구원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핑크스와 세이렌, 케이론 같은 신화 속 존재들이 가득한 고전주의의 발푸르기스의 밤을 탐험하면서 헬레나를 향한 파우스트의 여정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도 좋겠습니다. 한 개인의 비극을 딛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간 파우스트는 과연 과거의 과오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좇는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저절로 씻기는 걸까 하는 고민을 남겨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우스트의 그 기나긴 여정, 이제 정말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학자의 서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그 위험한 계약, 또 그레텐의 가슴 아픈 비극을 지나서 황제의 궁정, 고대 신화의 세계까지 정말 광대한 시간을 함께 여행했네요. 이제 우리가 만날 파우스트는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메워서 새로운 땅을 만들고 막강한 권력을 쥔 그런 군주가 되었죠. 겉보기에는 정말 성취의 정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의 마음도 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마지막 계획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그의 영혼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그 깊은 질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막의 시작은 참 의외로 평화로워요. 아주 오래전에 만파당했던 나그네가 자기를 구해줬던 노부부 바우치스와 필레몬의 오두막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소박한 삶이 파우스트가 만든 거대한 신세계랑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노부부가 그냥 주변 인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랄까, 오래된 세상. 그러니까 신을 경배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을 상징하죠. 그들의 작은 예배당이나 오래된 보리수 나무, 또 저녁마다 울리는 그 종소리. 이 모든 게 파우스트가 만든 인공적인 세계, 그 효율과 진보만을 좇는 세상이 밀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들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진 파우스트가 이 작은 오두막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왜 그 작은 땅 한 조각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심지어 그 종소리가 자기 심장을 찢는 것 같다고까지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이게 단순한 토지 욕심이 아니거든요. 파우스트한테 이 오두막은요,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대한 마지막 흠집 같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그림을 다 그렸는데 딱 한가운데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작은 점 하나가 있는 거죠. 지울 수 없는 점이요? 네. 파우스트에게 노부부의 존재, 그들의 땅은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세계,
즉 자기 권력의 한계를 딱 보여주는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망대를 세워서 자기 왕국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완벽한 통제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고요. 결국 그 일을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맡기죠. 물론 파우스트는 그들을 해치려던 건 아니고 더 좋은 땅으로 옮겨주려는 일종의 교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버리죠. 성의 막루지기 린키오스가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다가 저 멀리서 불길이 치솟는 걸 보게 되죠. 네, 메피스토펠레스는 아주 냉소적으로 사건의 전말을 보고합니다. 노부부가 저항했고 손님도 한 명 있었는데 결국 오두막이랑 같이 전부 불타 죽었다고요. 그러면서 세 사람을 마치 화형시키듯 활활 불태우고 말았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이 정말 섬뜩하죠. 여기서 우리는 진보나 위대한 계획이라는 그런 거창한 명분 아래 얼마나 끔찍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파우스트가 직접 불을 지른 건 아니지만 그의 조급한 욕망이 이 비극의 씨앗이 된 건 부정할 수가 없죠. 파우스트의 반응도 참 복잡해요. 후회하면서도 나는 교환하려 했을 뿐 강탈하려던 게 아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책임을 좀 피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글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이 사건은 파우스트의 성취가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것,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랐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곧바로 또 다른 존재를 불러들이게 되죠. 바로 그 4명의 잿빛 여인들이군요. 결핍, 죄과 근심, 고난. 이름만 들어도 정말 오싹한데요. 부유한 파우스트의 궁전에는 다른 여인들은 못 들어오는데 유독 근심만이 열쇠구멍으로 스르르 들어온다는 설정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부와 권력으로 결핍이나 고난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근심은 다르죠. 이건 외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실존적인 불안이거든요. 근심은 파우스트의 정곡을 찌릅니다. 당신은 평생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만족한 적이 없다. 그저 더 많은 것을 욕망하며 질주했을 뿐이다. 라고요. 파우스트는 격렬하게 저항하죠. 나는 마법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내 의지로 세상을 개척해왔다고 항변하는데요. 그런데 근심은 그의 눈에 입김을 불어서 시력을 앗아가 버려요. 육체적인 눈을 멀게 한 거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발생해요. 외부 세계를 보던 육체의 눈이 멀자 비로소 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눈이 뜨이는 겁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소유나 권력에 집착할 수 없게 된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면서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비전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눈이 먼 파우스트의 귀에 삽질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는 자기의 위대한 간척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메피스토펠레스의 망령들이 그의 무덤을 파는 소리였죠. 네, 그 끔찍한 진실을 모른 채 그는 인류의 미래를 상상해요. 맞아요. 그는 보이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성취를 꿈꾸지 않아요. 그가 보는 환상은 자유로운 땅 위에 사는 자유로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힘겹게 노동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와 삶을 쟁취해 나가는 공동체. 위험이 닥치면 함께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인류 전체의 안녕이라는 공공선을 추구하게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마지막 비전 속에서 그는 생애 최고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모습은 그가 젊은 시절에 요한복음을 번역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를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라고 고쳤었던 것과 정확히 연결되네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 그의 삶 전체가 그 행위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의 삶은 마침내 이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미래의 형복을 예감하는 그 순간, 그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을 완성하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 말아요. 순간아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 말과 함께 그는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죠. 계약은 성립됐고 메피스토펠레스는 드디어 때가 왔다면서 의기양양하게 지옥의 악마들을 불러 모으고요. 메피스토펠레스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피로 쓴 계약서를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의 세계는 철저히 법과 계약, 소요의 논리로 움직이거든요. 네, 영혼 역시 그에게는 그냥 계약서 한 장으로 소유권이 결정되는 일종의 전리품에 불과한 거죠.
인간 영혼의 문제를 아주 물질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죠. 장미꽃을 흩뿌리면서요. 그 아름다운 천사들의 모습에 한눈을 팔다가 모든 걸 놓치고 말죠. 아, 그 장면이 참... 이 장면은 영혼을 둘러싼 싸움이 지상의 법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노력하며 애쓰는 자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노라. 아... 그리고 덧붙이죠. 게다가 천상의 사랑까지 그에게 함께했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였던 거네요.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인간적인 조건, 그리고 천상의 사랑이라는 신적인 은총. 맞습니다. 파우스트의 삶은 분명 수많은 실수와 죄로 얼룩졌지만 그가 단 한순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갔다는 점, 바로 그 노력하는 자세 자체가 구원의 첫 번째 근거가 되었다는 말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 애썼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것. 이게 괴테가 제시하는 인간 구원의 핵심 논리입니다. 결국 정신 차린 메피스토펠레스는 다 빼앗긴 채로 굴욕감에 몸서리고요. 그렇죠. 나이값도 못하고 속아 넘어가다니 하면서요. 그렇게 찬사들은 파우스트의 불멸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마침내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죠. 무대는 심산유곡, 깊은 산골짜기인데 여긴 더 이상 지상의 세계가 아니죠. 네, 성스러운 은수자들이 기도하는 아주 순수한 영적인 공간이에요. 카톨릭적인 세계관을 빌려온 천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연옥처럼 영원히 여러 단계를 거쳐 정화되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아, 영원히 상승하는 이미지군요. 네, 맞아요. 그런 시각적인 무대 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의 성모가 나타나고 파우스트를 위해 간청하는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레텐이라는 사실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파우스트 비극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그녀가 그의 마지막 구원의 순간에 다시 나타난 거잖아요. 이 부분이 파우스트 2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죠. 그레테는 파우스트 때문에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자기 아이까지 잃고 사형당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녀가 그를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그녀의 그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더 높은 세계로 이끌어주는 결정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레텐이 성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 이제 혼미해서 돌아왔나이다. 그리고 성모는 파우스트에게 더 높은 천상으로 올라가라고 명하면서 그레텐이 그를 인도할 거라고 말해주고요. 네. 지상의 껍질을 아직 다 벗지 못한 파우스트의 영혼을 그녀의 사랑이 완성시켜주는 느낌인 거죠. 아,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 바로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작품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죠. 모든 무상한 것은 한낱 비유일 뿐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 여기서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라는 게 단순히 여성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레텐의 순수하고 구원적인 사랑으로 대표되는 인류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은총, 그리고 창조적인 영감의 원천을 의미하는 거대한 개념입니다. 학자의 서재에서 시작된 파우스트의 기나긴 여정이 마침내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막을 내렸네요. 그의 삶은 분명 많은 오류와 비극을 낳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과연 파우스트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법정에 세워서 따진다면 그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인물일 수도 있죠. 하지만 괴테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배우고 창조하려는 그 노력 자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신의 은총을 받을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이죠. 모든 무상한 것은 한낱 비유일 뿐 미치지 못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네. 이 마지막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지상에서는 결국 이루지 못했던 완전한 만족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들리고요. 파우스트의 여정을 되짚어보면서 당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추구하는 그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쩌면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그 노력의 과정이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